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회사들을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AI 서비스 챗GPT를 만든 오픈AI 출신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픈AI에서 샘 알트만 CEO를 축출하려다가 실패한, 그래서 본인들이 회사를 떠나게 된 전직 이사회 멤버 2명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이런 내용을 기고했는데요. AI에 대한 통제를 이들 회사에 맡겨놔선 안 된다는 겁니다. 비영리단체로 출발한 오픈AI였지만 이사회 내부에서 지켜봤을 때 결코 안전하고 윤리적인 길로 가지만은 않았다는 지적이고요. 결국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챗GPT가 세상에 공개된 지 불과 1년 반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고 영상까지 만들고 감정까지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AI 없이는 업무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디선가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과 일반인 목소리를 합성한 보이스피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I가 로켓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사이에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AI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얼마나 느리게 따라오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4277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공기가 무척이나 상쾌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죠. 파란 하늘. 어제 보니까 정말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오랜만에 진짜 그림처럼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자,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고 또 여러분께 그 선물도 보내드릴 준비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까지 재계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을 만나서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지역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건설, 태양광, 방산, 또 원자력 발전소 등 이 초대형 수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곳이죠.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등이 대표적인 이 지역의 강국이죠.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주기도 했고요. 또 제2의 이곳 붐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하고도 있습니다.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영어로는 미들 이스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라고 해서 이 지역과 넓게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서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두 글자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문자 메시지 혹은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또 보내드리고 있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피해액은 나중에, 그러니까 후 회수하는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일단 통과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 등이 소폭 낮아지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낮은 출산율,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30년 뒤 지역별 인구 현황 살펴보고요. 게임사들이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논란 다시 일어나는데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어제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어요. 네, 본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을 거예요. 네, 핵심은 말씀드렸던 이 선구제 그리고 네.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인데요. 개정안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 같은 곳에서 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을 해서 피해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들을 이제 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채권 추심 그리고 매각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앞서는 제3자의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은행 같은 곳에서 갖고 있는 이런 선순위 채권까지도 매입해준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사들여서 실제로 이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에게 좀 후순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구제를 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네. 구제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그 기금이 무주택 서민들이 부었던 돈이기도 하고 그게 그냥 돈은 아니고 정부가 그래서 이걸 또 계속 반대를 하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사실 지금 오늘 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본회의 통과를 한 법안은 좀 자연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이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서 1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거고요. 정부는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구제 그리고 후회수 법안에 꾸준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재원으로 쓰는 이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으로 조성한 기금인데 이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본래 용도에 좀 맞지도 않고 또 향후에 이렇게 좀 집행을 했을 때 한 1조 원가량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게 정부의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어제 특별법이 통과한 직후에 이 대통령실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제안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는 본회의 하루 전인 27일이죠. 27일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하는 내용을 좀 골자로 하는 대안을 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LH를 통해서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낮은 낙찰가로 매입을 하고 이렇게 좀 낮은 낙찰가로 사들이면서 발생한 이 경매 차익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을 해서 피해자가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장 한 20년 정도까지 공공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런 전세 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좀 반영한 것이자 좀 거부권 행사의 포석을 미리 뒀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이 오늘인데요. 오늘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국회가 해산하기 전에 재표결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지 않는다 그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돕느냐 돕는 방식의 차이인데 이게 끝까지 이제 대립이 되는 거죠. 뭐 19대, 20대, 21대 국회도 그렇고요. 많은 민생 법안이 또 그 사이에 많이 외면을 또 당했죠. 네, 21대 국회에서는 또 이 막판까지 이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쟁점 법안들이 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서 여야가 사실은 옥신각신만 벌이다가 결국에는 좀 시급한 법안들이나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지금 22대 국회로 좀 공이 넘어가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AI 기본법 그리고 반도체 등 이 첨단 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등이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강행 추진을 해왔던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런 것들도 다 불발이 됐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를 하면서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는 공방만 계속 벌이다가 자동 폐기가 되거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부결이 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는 상황이 됐고요. 민주당은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업회의소법, 그 제정안 이런 본회의에 좀 직회부한 법안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일방적으로 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여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이렇게 좀 총선 이후의 기간 동안 좀 219건
네. 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작 한 건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21대 국회가 뭐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21대 국회는 실제로 역대 가장 많은 이 25,800여 건의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요. 처리율은 역대 최저 36%로 막을 내렸습니다. 법안을 이렇게 만듭시다, 바꿉시다, 제출만 해놓고 그중에 거의 3분의 1만 실제로 처리를 했다. 이게 항상 회기가 끝나기 직전에 시급한 법안들 모아서 한꺼번에 그렇죠. 처리를 한 번에 했던 게 통으로 과거의 처리됐던 전통이긴 거죠. 했는데 이번엔 네. 그것도 없었고 네. 그러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고 다시 심사하고 다시 합의하고 네. 시간만 더 걸리는 거죠. 굉장히 지리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민생인데. 네. 국회도 문제인데 이제 네. 그 어느 정부보다 이번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많아지고 그것도 있잖아요. 많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그 일종의 항공사의 부정적인 마일리지를 쌓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매번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피로감이 쌓이면서 다음 거부권 행사에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민심에도 큰 영향을 줄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치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갈등의 조정자가 네.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다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인구 감소 이야기인데 뭐 진짜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반대로 인구가 느는 지역도 있어요. 예, 이게 30년짜리 장기 예측인데요.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 정부 청사 때문에 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시 그리고 서울시에 인구가 유입되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30년 뒤에 우리나라 광역시도 15곳에 인구가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종과 경기도는 그냥 특이한 사례일 뿐. 예, 맞습니다. 그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30년 동안 15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어서 경북, 전북, 광주, 전남, 대전 순으로 이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라는 통계에 따른 건데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올해 5,175만 명으로 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계속 감소를 해서 네. 2052년에는 4,627만 명이 됩니다. 이게 3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감소하는 거고요. 명수로는 540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참 숫자로 이야기를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시절이 진짜 막상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할까요? 그 청년에 대한 개념도 바뀔 수 있잖아요. 예,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딱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위 연령이 이 44.9세입니다. 근데 이게 30년 뒤인 2052년에는 58.8세로 14살 가까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현재 중년이라고 불리는 나이가 미래엔 그 청년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셈인데요. 네. 이 만 나이 기준이니까 과거 나이 기준은 약 60세. 환갑이신 분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딱 중간 나이가 되는 겁니다. 출생아 수는 줄고 기대 수명은 늘면서 이 중위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중위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이 이 출산율이 가장 많은 세종시인데 네. 2022년 기준으로 38.8세거든요. 네. 이게 딱 제 나이인데 세종시도 30년 뒤에는 52세로 중위 연령이 높아집니다. 중간 나이가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이제 젊은 나라라고 표현을 해서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 44.9세. 저도 아직 그 중위 연령보다 낮은 거예요. 30년 뒤에는 거의 59세. 환갑은 돼야 저 친구가 이제 우리 중간 나이구나 이렇게. 이야, 이거 답답합니다. 미래로 갈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으로 15세에서 64세인 생산 연령 인구,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022년에는 3,670만 명인데요. 네. 이 30년 뒤에는 1,300만 명 가까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산 가능 인구 3명 중 1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조선과 석유화학, 자동차 등 상대 중공업이 밀집한 이 울산과 경남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할 전망인데요. 이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이 젊은 층은 물론 50대, 60대 등의 인구 유출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62세에서 21세 학령 인구, 즉 초중고를 다니는 교육 인구는 2022년에 750만 명에서 30년 뒤에는 약 300만 명 이상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0년간
1,900만 명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줄고 고령 인구만 늘어나면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과 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총 부양 인구비가 2022년에는 전국 평균 40.6명이었거든요. 근데 2052년에는 94.4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30년 뒤에는 생산 연령 인구 1명당 아이나 노인 1명을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특히 30년 뒤에는 부양해야 하는 인구 비율이 유소년은 약 15명, 고령자가 79명으로 고령자를 유소년과 비교해서 부양해야 되는 비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게 참 저출산 고령화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아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공감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게 저는 진짜 문제라고 보거든요.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두 번째 거 들어볼게요. 계속 뭐 올라간다, 인상된다는 소식만 줄기차게 들었었는데 네. 어휴, 그중에 내려가는 게 있네요. 네, 소폭이지만 좀 내려가는 소식이 있어서 예. 네,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 부담이 조금씩 내려가는데요. 이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 정도의 연간입니다. 연간 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줄어들 전망이고요. 가스요금 부담은 연간 6,160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이 출국 납부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가고요. 국제교류기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하가 되면서 복수 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게 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13개 시행령을 의결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3월에 예고를 했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담금을 줄였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담금이 지금 한 총 91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작으로 좀 12개의 부담금을 감면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감면한 이 부담금의 전체적인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한테는 조금 적은 돈이 줄어들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연간 한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조 단위로 줄어든 거고요. 부담금은 이렇게 좀 사실은 이제 정부가 개편을 한 이유가 이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고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하는 이런 그 비용이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은 이게 좀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계속 내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준조세 그리고 그림자 조세로 여겨졌었고 그런 부담들을 이번에 조금 줄여보겠다라는 겁니다. 세금 아닌 세금이었던 건데 이제 그걸 좀 줄여보겠다 해서 여러 가지가 좀 12개 부담금이 감면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그 안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좀 작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전기요금의 3.7% 수준으로 부과가 됐던 이 전력산업 기반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이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 차례에 걸쳐서 2.7%까지 순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이 석유 대체 연료 수입 판매 부과금이란 게 있는데요. 이것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감면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에도 부담금이 붙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분담금이 있는데요. 이 요율도 인하를 해서 차 보험료 좀 적습니다. 연간 600원이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 3000cc 이하 그리고 적재량 800kg 이상인 이 일반형 화물 자동차에 붙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반기당 7,600원으로 내려가고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1,000억 원까지 확대를 해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기업에게 부과를 해왔던 폐기물 부담금 중에서 이제 대상 중에서 껌이 있었거든요. 네. 껌을 떼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부담을 준다 이런 거였는데 네. 이 껌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껌 제조업체로부터 그동안에는 이게 껌 판매액의 어떤 1.8% 정도를 징수를 했었는데요. 네. 이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 하에 이것도 없앴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네. 자동차 보험금이 연간 600원. 네. 600만 원 아니고 600원. 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 납부금이 3,000원 낮아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몇백 원, 몇천 원이 낮아져서 모여서 이번에 감면되는 게 1조 5천억 수준인데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랑 아예 정부가 재정적으로 느끼는 부담이랑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재정적인 부담은 어떨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줄여주니까 좋긴 한데 아직 그 체감할 정도의 큰 액수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국가적인 단위로 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이렇게 폐지 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이 사실 좀 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기금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 정부는 이 영화 진흥 사업 그리고 뭐 취약계층 지원 같은 어떤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을 하거나 일반 재정들을 활용을 해서 투입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재정을 투입한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 줄어든 부담금 중에 일부가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시 대체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금 뭐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죠. 올해도 세수가 충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필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던 어떤 기금 수입들마저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이 정부 재정 기반이 좀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높인다고 할 때 물론 이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기는 하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오른쪽 주머니가 좀 비어져 가는데 왼쪽 왼쪽에서. 주머니에 있는 것도 더 꺼내서 네. 내드립니다라는 개념이라 국민들의 체감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가스비랑 전기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4,000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200원 줄어드는 거고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4인 가구가 한 달에 라면 하나 사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가스비와 전기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월 1,200원을 올립니다. 이럴 때는 반감이나 이런 게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월 1,200원을 낮춰드립니다라고 하면 또 이게 체감이 별로 잘 안 돼요. 올릴 때는 훨씬 저항감이 큰 법이죠. 참 그래서 경제정책이라는 게 또 어려운 겁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가끔 화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게임 회사가 이 아이템 뭐 특정 카드라든지 뭐 칼, 무슨 뭐 장비 이런 거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확률 조작 논란 또 이번에도 반복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예,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공정이 주도를 해가지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요. 이를 시행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컴투스 게임의 확률 조작 정황이 포착돼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건데요. 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소비자들에게 안내해 게임 유저들을 기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1%라고 게임사가 공지를 해서 이 유저들이 실제로 100개를 샀는데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개, 300개를 샀더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조작 의심이 들었고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이게 사실로 밝혀진 건데요. 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앞서서 NC소프트, 그라비티, 위메이드, 웹젠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웹젠의 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아이템을 149번 살 때까지는 아예 확률을 0으로 조작해놓고 소수라도 확률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참, 이 게임 산업이 최근에 또 어렵기도 하거든요. 게임주도 뭐 지난 한 2년간 계속 밀리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이 좀 있었는데 게임주 주가 어제 그래서 많이 빠졌군요. 예, 맞습니다. 공정위 조사 소식이 밝혀지면서요. 국내 대표 게임주 중에 매출이 큰 탑 10개 주식의 평균 지수가 약 5%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 게임사인 NC소프트, 펄어비스, 크래프톤 등의 주가는 하락폭이 최대 7%로 평균보다 컸습니다. 특히 최근 게임주들은 증권가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 상승세였는데요. 1분기 기준 NC소프트는 예상보다 85% 높은 25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크래프톤도 약 9%가량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률 조작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데요. 외국인은 게임사의 실적 개선 움직임에 13일 연속 크래프톤의 주식을 순매수했지만요. 하루 전인 어제는 크래프톤을 9억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또 NC소프트, 펄어비스 주식도 각각 57억 원과 9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게임의 경우 과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명 리니지 라이크형 게임, 즉 뽑기 게임 위주로 게임성보다는 돈 벌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리니지 라이크형 게임을 만든 NC소프트의 주가는 코로나 당시
한때 2021년에는 100만 원을 넘기도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게이머들의 피로감과 비판이 커지면서 19만 원대로 5분의 1 토막, 최고점 대비 80% 이상 감소를 했고요. 이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크래프톤도 한때 주가가 50만 원을 넘었는데 현재는 절반 이하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NBA나 이런 데 가면 경영 사례 분석하잖아요. 아마 NC소프트라는 회사도 그런 충성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석 사례로 아마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세계 지리로 분류하다 보면 이제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극동아시아 뭐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런데 오늘의 정답인 이곳은 뭐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서남아시아부터 북부 아프리카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최근에 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요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야, 8322님이 두 글자 이것도 정답 처리를 해야 되나? 메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메나라고 많이 부릅니다. MENA, 미들이스트 앤드 노스 아프리카 이렇게도 많이 부르죠.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한글, 우리말 두 글자로 좀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유도 많고 이번에 우리나라 찾은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만 해도 재산이 420조 원이라고 합니다. 개인 재산인 거죠, 이거.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도 의견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문기섭 님이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복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노후 대비도 국가에서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실제로 이 지역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노동을 별로 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가에서 필요한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불러다가 돈을 줘가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일도 있다고 하고요. 0231님, 삼촌이 이 지역 사우디에서 전축을 사오셨었는데 아버지가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틀었었다고. 저도 그렇고 어릴 적에 삼촌들이 사우디 비롯해서 이 지역으로 돈 벌러 많이 다녀오셨었죠. 그런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3501님이 20대 중반에 이 지역에서 젊음을 불태우셨었다고요. 지금은 70대가 되었는데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정답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부정적인 피드백, 냉정한 반응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칭찬이 좋으시긴 하죠. 그럼요. 네. 근데 칭찬뿐만이 아니라 싫은 소리를 해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상사나 리더의 이제 부정적인 표현, 싫은 소리 들으면 직원의 동기부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회적 정보로서의 감정 모델에 따르면 상사나 리더가 이제 불만족 혹은 실망의 표현을 쓰면 현 상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암시로 듣고 이거를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업무를 향상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뭐 아프지 않은 채찍 효과. 그렇죠. 살짝 이제 말로 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나 표현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거 관련돼서 연구가 있는데요. 네. UC 버클리의 하스 비즈니스 스쿨의 스토 교수 등 연구진이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 농구팀 감독 총 57명에 연락해가지고 네. 그중에 23개 팀의 게임 304회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때 하프타임 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코치가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대해서 녹화를 하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코치가 표현한 정서를 만족한, 기쁜, 따뜻한, 열정적인 것 같은 긍정적인 느낌 하나, 그리고 화난, 짜증난, 불안한, 좌절한 같은 부정적인 느낌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 다음에 네. 척도를 5돔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분석 결과 놀랍게도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그 팀 성과에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했더니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거는 스포츠라는 특성이 있네요. 예, 우리도 있습니다. TV에서 농구 그 중계 방송 보면 작전 타임 때 감독님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보고 있으면 엄청 화내고 막.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랑 마이크가 싹 들어오면은 뭔가 이제 톤다운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리더가 지나치게 화를 내면은 또 이걸 받는 사람들이 너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제 리더의 정서적 표현이 성과의 관계가 어떤지 봤더니 오히려 U자, 알파벳 U자 패턴을 보이는 게 있었대요.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그래서 표현의 부정적 수준이 이제 중간 정도 될 때까지는 성과가 증가했대요. 근데 중간 이상으로 막 질러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성과가 막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팀이 더 연구를 했더니 이번 연구에서는 뭘 더 연구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녹화 전 자료를 여러 그 부정적인 표현은 강한, 중간, 낮은 수준으로 분류해서 이 자료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때 스포츠팀 경험 있는 학생 총 283명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너희가 이걸 봤을 때 저 정도 내가 들었을 때 얼마나 노력을 더 기울일지 아니면 내가 하는 전략이나 경기 방법을 바꿀지에 대해서 측정을 했더니 그 결과 노력의 강도가 중간 정도일 때가 그 강도가 중간 정도일 때 가장 부정적 표현이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부정적 정도가 낮을 때 마지막으로 부정적 수가 가장 강할 때 낮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정 수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만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게 넘어갔을 때는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할 생각이 들고 너무 칭찬을 또 해주면 오히려 반대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정적인 이런 피드백이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았을 때는 오히려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정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따뜻하게도 했다가 좀 화도 내고 따끔하게 혼도 내야 되는 건데 그 적정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죠. 그렇죠. 그 선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약간 재미있는 설문조사 있었는데요. 네. 23년에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이 MZ세대 직장인 1,114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뭐였냐면 이상적인 직장 상사가 누구냐 어떤 모습이냐 했더니 1등이 키워드가 바로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뭐 심기경호란 말도 있었고 상사의 얼굴 표정만 보고 저분이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뭐 이러면서 뭐 말하기 전에 알아서 뭐 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피드백을 해주는 상사가 좋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만 적시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장 기분 나쁜 이런 말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넘게 지났는데 갑자기 너도 그때 그러지 않았어. 갑자기 지난 일을 꺼냈는데 난 기억도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웬만하면은 그때 즉시 또는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해야지 그 사람이 기억을 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드백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에 맞춰서 예를 들어 업무 실적이라든지 뭐 기한 내 업무 목표를 달성 못했다든지 뭐 이럴 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더가 이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인날 정도까지 되면은 다시 열심히 해볼까지만 조금만 넘어가면 오히려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언제 필요할지 어느 정도 수준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이 좋지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덜 감정적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대기업의 뭐 중간 관리자, 중소기업에서 팀장, 부장급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왜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람 쓰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그렇죠. 근데 직원들이 또 동력을 얻게끔 해야 되고 또 상처 안 받게도 해야 되고
그게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회사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그렇고 집에서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폴 그린 박사과정 연구팀의 분석에 의하면 네.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만 듣고 내가 고쳐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이 사람이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이 가치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 느끼게 해준 다음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어야지 자기 개발이나 성장의 동기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뭐 폄훼하거나 이런 나쁜 의도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사람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걸 듣고 뭐 이걸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성장의 동기로 쓸 수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자존감을 또 높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화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뭐 아까 말한 적시성도 중요하고요. 우리 보통 이제 대화의 시작은 사실 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그게 문제야. 뭐 이러면서 왜 그러니? 그렇지. 너는 야 남들은 그런 너는 왜 비교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연기하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통 너라고 하는데 이 화자의 주어를 너가 아니라 나로 바꿔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각하는 그 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야 너는 그게 문제야. 너 집도 가까운데 맨날 게을러 터져가지고 늦게 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순간에 내가 늦은 건 사실이지만 항상 늦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로 화자를 바꿔가지고 내가 너 봤을 때 오늘 뭐 일주일에 5번인데 3번 넘게 지각하더라.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느낀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네가 집에서 일찍 나면 이런 좋다는 이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보통의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자를 항상 그 주어가 네가 문제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사실에 적시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받아들인 사람이 덜 방어적이고 더 그걸 듣고 내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내가 봤을 땐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형평성이나 점수를 줄 때 네가 자꾸 지각을 하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테고요. 그 부정적인 이슈를 일부러 먼저 꺼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공시 내용의 절반 정도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미국 기업도 19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제 좋은 이야기만 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뭐 새로운 계약도 체결해서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연구를 해봤더니 공시 뉴스 중에 부정적인 뉴스 비중이 약 50%고 중립적 뉴스가 30%, 긍정적이 20%였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회사의 부정적인 내용을 더 열심히 많이 공시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이게 미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 위험을 조금이라도 회피하려고 그러면 기업 경영 관련돼서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고 부정적인 내용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숨겼다가는 그냥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예시가 이제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마텔. 네,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2007년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만든 장난감에 납성분이 발견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때 당연히 제품을 다 회수해서 리콜하고 환불해주고 폐기한 건 물론이고 사장이 직접 나와서 납성분이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서 말도 하고 이걸 또 광고로 만들어서 광고도 하고 인터넷 광고에 클릭을 하면 또 이거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또 링크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당 제품 빨리 리콜 맞습니다.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고 이 납성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굳이 이런 말 해야 돼 할 정도로 자세하게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장난감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보고 마텔이 믿을 만한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를 좀 제공하게 되면 정보량이 긍정적인 뉴스보다 더 많대요. 왜냐하면은 왜 부정적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적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회사가 생각보다 신뢰가 있는 회사구나 하면서 신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위기를 더 기회로 만드는 거죠. 바꾼 회사네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물을 또 프레이밍 효과라고 해서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수술을 한다. 이래서 이 수술하면 괜찮을까요? 오래 살아요.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수술하면 한 100명 중에 70명은 10년 넘게 잘 살았다고 말하면 다행이다. 그 수술 받는데 30명은 10년 내에 죽었어요. 이러면 이걸 받으라는 걸 말라는 건데 똑같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70%가 잘 산다와 30%가 언제 이내로 죽었다랑 완전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수치로 말하는 것보다는 퍼센트지로 말하는 게 좋대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약간 짧은 이야기인데 전에 미국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걸 찾게 됐는데 이거를 발표할 때 이게 한 90억 번에 한 번 정도 오류가 생긴다. 이랬던 사람들이 오류가 생긴다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리콜을 해주고 엄청난 손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는 0.00000000000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면 들으는 순간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게 사실 0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몇 개입니까? 11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000 세다가 사람들이 뭐 저렇게까지 뭐 설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부정적인 거는 퍼센트지로 들었을 때 덜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숨기지 말고 그렇죠. 솔직히 말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기술인 거죠. 역발상 경제 시간이었습니다. 예.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현재 90여 개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입니다. 군은 경찰과 함께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 새 아파트가 5만 가구 가까이 공급됩니다. 올해 상반기 4월 총선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 등으로 미뤄졌던 물량이 상반기 마지막 달을 맞아 한 번에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넘어 마감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는 현지 시간 어제 생성형 AI 관련 기술 개발 과정에 안전 및 윤리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 보안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불과 한 3년 전, 4년 전 저금리 시절만 하더라도 Z세대 사이에서 신상, 한정판 이런 거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대로 빈티지, 구제 같은 헌옷을 또 선호한다고 하네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배워볼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김주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티지, 구제, 헌옷 같은 거잖아요. 네. 이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 왜 유행이 된 거예요? 되게 딱 들으시면 불경기 때문에 옷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이런 구제 제품이 유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단순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최신 유행으로 여겨지는 옷들이 대부분 레트로, 복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신 유행에는 옛날 밴드 가수들이 즐겨 입던 낡고 오래된 느낌, 할아버지의 옷장에서 사든 듯한 옷, 촌스러운 안경 등이 해당합니다. 울 풀리고 색바른 옷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MZ세대도 많은데요. 빈티지 매장이나 중고 거래를 통해 이런 옷들을 저렴하게 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빈티지 제품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신상품과 달리 한두 벌씩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빈티지 제품을 수집하는 것이 본인의 개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20, 30년 전 출시된 캐릭터, 문구 제품 등 빈티지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어떤 소장 욕구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찾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마침 문화도 레트로 네. 같은 게 또 열풍이고. 근데 저 어릴 적에도 찢어진 청바지나 아니면 빛바랜 티셔츠나 이런 것도 유행하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당시의 복고랑 지금의 빈티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빈티지가 패션에 민감한 일부 사람들의 취향이 아니라 다수의 Z세대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유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데요. 빈티지에 대한 관심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10대와 20대가 많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올해 1분기 동안 빈티지에 대한 검색량이 40%나 증가했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전 세계 중고 의류 시장이 2025년 770억 달러, 약 하나 104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빈티지에 대한 Z세대의 유행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운동화인데 아예 일부러 빈티지처럼 만들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Z세대들은 주로 이런 빈티지 상품을 어디서 사요?
그 당근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보다는 아예 이런 전문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아, 빈티지 전문 플랫폼. 네. 관련된 한 플랫폼은 지난 2월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였는데 일주일 만에 매출 약 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련 플랫폼은 지난해 누적 가입자 60만 명을 달성, 전년 대비 올해 거래액이 300%나 성장하면서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SNS 피드처럼 개인의 착용 사진을 올려놓아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 외에도 인스타그램이 빈티지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개인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들이 SNS에 각종 구제 상품을 올리면서 빈티지 문화에 대한 10대와 20대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빈티지 의류를 한 벌당 1만 원 이내 균일가로 판매하는 일명 만원숍이 Z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인데요. 저렴한 비용을 투자해서 빈티지 패션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 비대면으로 마음 편히 상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잘 그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가 또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저 왜 남들이 입던 옷을 돈 주고 사냐고 막. 맞아요. 저 헌옷 하는 데 가면 다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심지어 라이브 방송에도 등장을 했어요? 네. SNS 라이브 방송에서 빈티지 매장 사장님이 제품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판매를 하는 색다른 방식이 인기인데요. 예. 이 판매 방식이 낯설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매장 사장님이 옷을 한 벌씩 보여주고 네. 가격을 불러주면 시청자 중에 구매 의사가 있는 Z세대 친구들이 댓글로 저요라고 댓글을 답니다. 아, 그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사장님이 이걸 확인하고 이 옷에 대한 금액을 메시지로 보내주면 이제 거래가 진행됩니다. 재밌네요. 네, 빈티지 제품은 대부분 재고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인기 제품의 경우 라이브 방송에서 엄청난 경쟁이 붙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몇만 원 탕진했다, 몇십만 원 탕진했다, 라이브 방송 보다가 밤샜다는 글이 활발하게 올라올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뿐 아니라 새로 생긴 빈티지 매장을 소개하거나 빈티지 상품을 이용한 자기만의 코디법을 알려주는 쇼폼 영상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진짜 10,000원짜리라고 해서 한두 개 사다가 그게 금방 10만 원, 맞아요. 20만 원 몇십만 되는 원씩 거예요. 됩니다. 돈 아끼려다가. 아, 마침 참 강인기우 님이 동묘가 이미 있지 않느냐. 기성세대들은 역시 이제 동묘나 네, 종로 맞아요. 쪽 그런 데 생각 딱 떠오르시거든요. 맞아요. 동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묘나 종로 같은 기존 판매처도 있고요. 요즘엔 경기도에 있는 대형 빈티지 매장도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도 그 곳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매일 산더미 같은 빈티지 의류가 입고되는 대형 창고형 매장으로 지난해 백화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는데 빈티지 제품 특성상 단가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짧은 기간 동안 5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빈티지 의류 100g을 2,900원에 파는 그런 곳도 있는데요. 이거 뭐 고기도 아니고 그람당. 네, 옷을 무게 단위로 파는 이런 좀 특색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일명 킬로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평일 낮 시간에도 옷을 구하려는 20대와 30대 손님으로 굉장히 붐빈다고 합니다. 옷 100g당 2,900원. 네, 맞습니다. 1kg를 사도 3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저렴한 가격이죠. 그러면 약간 반소매 티셔츠 하나 정도는 뭐 한 2,000원대에 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참. 그리고 그 창고형 그 빈티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옷을 산처럼 그냥 쌓아놓고 파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묘처럼 진짜로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죽는다는 표현으로 막 그 안에 찾는 거잖아요. 막 네, 꺼내고. 거의 쓸어 담고 그런 거죠. 옷걸이가 필요 없는 매장. 네, 옷걸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Z세대의 어떤 빈티지에 대한 관심 유행 이게 옷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화도 그래요? 여행지에 로컬 빈티지 매장을 꼭 방문한다는 Z세대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해당 지역의 맛집이나 카페를 들르는 것처럼 빈티지 샵을 들른다고 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인 일본을 예로 한번 살펴보면 100개가 넘는 빈티지 매장이 모여있는 일본의 동묘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 이곳을 찾는 움직임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사야 될 추천 제품에도 빈티지 상품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의류뿐만이 아니라 디카나 구형 아이폰 같은 중고 전자기기를 일본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후기가 인기리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구형 아이폰을 촬영용 카메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때문에 구형 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여행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매하는 거죠. 제주도 여행을 갈 때에도 빈티지 쇼핑을 일정에 꼭 넣고 여러 빈티지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 여행 방식도 인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Z세대한테는 본인들이 태어나기 전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네. 나온 게 정말 신기한 거죠. 맞습니다.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신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2008년에 샀던 아이폰 3GS 네. 그 모델을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니까 막 우와. 굉장히 인기 있으실 거예요. 이 기업들도 이런 유행에 좀 발빠르게 대응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 통신사는 서울 매장에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 Z세대에게 인기 있는 빈티지 카메라를 현장에서 빌려주고 이걸 인화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요. 한 중고 판매 플랫폼은 서울과 부산의 유명 빈티지 매장이 한데 모인 오프라인 행사, 일명 빈티지 대잔치를 열어서 하루 2,500명의 방문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빈티지 대잔치. 네.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야 이런 빈티지 트렌드를 우리도 좀 활용해보고 싶다. 마케팅이나 광고 측면에서 좀 어떤 점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 Z세대들은 본인들이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이 옛날 시대의 유행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흥미로워서 또는 본인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최근 고물가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보니 실용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인기로 빈티지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아무래도 빈티지는 좀 오래되었거나 누군가 사용했다는 제품 특성상 위생 이슈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창고형 빈티지 매장에서는 빈티지 의류를 진열하기 전에 스팀으로 살균 소독을 하고 이 모습을 매장 내 한켠에서 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Z세대의 신뢰를 좀 사고 있는데요. Z세대가 원하는 빈티지 제품만의 가치와 개성은 지키면서 세탁과 살균 소독 등을 좀 철저히 한다면 성공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중고 제품인 만큼 언제 구입한 물건이고 이걸 왜 판매하려고 하는지 이 안에 담긴 히스토리를 좀 알려주는 것도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같은 네, 것도. 맞습니다. 그러게요. 또 헌옷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 자체가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 헛옷 자체를 누군가 다시 입는 게 네. 진짜 좋은 재활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렇죠. 김이글님은 저는 92년식 녹색 번호판 차량을 구해서 타고 있습니다. 와, 빈티지의 끝판왕이시네요. 오늘 재미난 이야기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김주희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빈티지 구제가 아니라 이제 미래로 가는 미래생활사전 시간인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뉴욕의 상권까지 지금 상업 구간, 그 오피스가 많이 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의 공실이 왜 그렇게 심각한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송일아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뵙겠습니다.